안녕하세요. FRM 파트 1의 Foundational Risk Management 같이 공부할 김정곤입니다. 2020년도 시험이 좀 내용이 바뀌어서 2019년도까지 하고는 일단은 뭐 파트 1 같은 경우는 과목 자체의 변동은 없지만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고요. 파트 2는 아예 또 새로운 과목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리코더티 리스크라는 걸로. 어쨌든 뭐 파트 2는 나중에 우리가 파트 1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뭐 고민해야 될 문제고, 일단은 파트 1에서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파트 1의 Foundation of Risk Management는 2019년도에 나왔던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2019년도에 시험을 치셨다가 떨어지시고 2020년도를 다시 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나는 처음 시험 보는 거다 이런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어차피 처음 보시는 분들이야 그냥 2020년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같이 따라오시면 되는데, 2019년도 교재로 이미 한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새롭게 2020년도 교재가 나왔으니까 되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Foundation of Risk Management는 챕터가 조금 편제가 바뀌긴 했지만 사실상의 안에 있는 내용들은 바뀐 게 뭐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추가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씩 추가됐다는 게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럽죠. 이 조금씩 추가됐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추가된 거냐? 전체 내용을 100이라고 하면 한 10% 정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뭐 rewriting, 다시 쓰는 수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 내용들을 다시 쓰는 것도 완전히 새롭게 썼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2019년도까지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편집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모호했던 표현이나 또는 좀 리던던트한 그런 내용들은 잘라버리고 약간 간결하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2019년도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여기 나오는 내용이 한 90%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씩 좀 챕터를 볼게요. 리딩 1에 보면 목차를 보시면 이제 컨텐츠 목차, 리딩 1에 The Building Blocks of Risk Management 있는데, 이것도 뭐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약간 뉘앙스가 다른 말로 한 몇 개 정도가 있고, 몇 개 패러그래프 정도가 뉘앙스가 다른 표현이 좀 있긴 있는데, 뭐 어차피 맥락은 전혀 바뀐 게 없고, 그 다음에 How the Firms Manage Financial Risk,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2019년도까지의 내용에서 두 개의 챕터를 이렇게 좀 믹싱을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빼내고, 그 다음에 약간 새로운 개념을 하나를 좀, 개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을 좀 집어넣고 해서 약간의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overnance of Risk Management, 그럼 쭉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기존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도 뉘앙스를 조금 달리해서 리라이팅 이런 수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리딩 4에 나오는 Credit Risk Transfer Mechanism,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죠. 이것도 좀 근데 조금씩은 다 바뀌었어요. 2019년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코어 리딩이 다 바뀐 거냐, 원스에 해당되는 코어 리딩의 내용이 다 바뀐 거냐, 키 컨셉이 다 바뀐 거냐, 그러지는 않아요. 코어 리딩이나 키 컨셉은 그대로 없고 뭐 차이가 날 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캐플란에서 만들어낸 스웨트 노트잖아요. 이 스웨트 노트를 쓰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또 서머리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서머리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필진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씩은 좀 다르게, 또는 기존에 있던 책 중에 뭐 필요 없는 거 빼고 뭐 서로 이렇게 묶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씩은 보게 되면 편제를 다르게 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옛날에 있던 걸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것도 있고, 2019년도에 있던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뭐 손을 건드려 놓긴 했어요. 뭐 어쨌든 2019년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여기 나오는 내용이 한 90%는 다 이해가 되고요. 어려울 게 뭐 거의 없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에서 뒤에 보면은 좀 새로운 케이스 스터디 몇 개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내가 아는 이야기들인데 조금 뭐 말을 달리 했군, 이런 정도입니다. 리딩 5의 Modern Portfolio Theory and 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거는 뭐 기존에 있었던 내용하고 거의 뭐 99% 같습니다. 별로 차이 나는 게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reading 6의 arbitrage pricing theory and the multi-factor model of risk and return 이것도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거의 뭐 한 99% 같아요. 별 차이 나는 게 없어요. reading 7 principles of effective data aggregation and risk reporting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enterprise risk management and the future trend 약간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는. 근데 뭐 그것도 뭐 쓴 표현이 다를 뿐이지 기본 의미 자체는 뭐 바뀌는 게 없고, 그 다음에 running from financial disasters reading 9에 나오는 거 이거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그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포맷 자체가 이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중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리딩 9가 제일 많이 바뀌었고요. 리딩 9는 완전히 새롭게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내용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딩 10에 나오는 Anatomy of a Great Financial Crisis of 2007에서 2009년도까지 이것도 새로운 챕터입니다. 뭐 새로운 챕터긴 한데 근데 이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냐 그러진 않아서 이미 그 앞에서 2019년도에서 공부하셨던 분들, 그 책까지 공부하셨던 분들은 여기 나오는 내용도 뭐 웬만큼 다 이해가 됩니다. 약간씩 새로운 개념이 있긴 있어요. 뭐 조금만 추가하게 되면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Garfor Code of Conduct는 바뀌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뭐 90%는 거의 같아요. 한 10% 정도가 조금 달라요. 이러는데 그래서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2019년도를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2020년도의 내용을 다 본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뭐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뭐 제 생각이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안하니까 한 번이라도 그래도 휙 보겠다 이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빠르게 한번 그러면 이거를 쭉 보시고 내가 이거는 동영상으로 한번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만 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동영상을 들으시는 게 조금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20년도를 그냥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뭐 처음부터 그냥 꼼꼼히 따라가면서 동영상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파트 1에서 그 출제 비중을 보면은 20%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의 출제 비중이라서 뭐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말이 파운데이션이라서 아주 기초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긴 할 텐데 항상 보게 되면 그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초에 해당되는 것 중에 보면은 퀀터테이티브 메소드라는 통계가 있어요. 통계는 계량적 기초를 공부를 합니다. 이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통계와 같은 계량적 기초가 아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컨셉이라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프로세스라든지 그 다음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메소드,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스크를 측정하는 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광범위하게 펼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들으시는 분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금방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되게 뭐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네 이렇게 또 그런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두 그룹 다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조금씩은 공부하시는 태도가 적절한 태도는 아니에요. 전혀 모르겠다 그러진 않습니다. 듣다 보게 되면 한 번 들을 때는 약간 생소해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뭐 두 번째 듣게 되면은요 금방 다 이해가 쫓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예요. 국어 시험을 치게 되면 국어 시험에서 우리가 다 만점을 받나요? 한국말로 썼으니까 국어 시험이니까 한국어 시험 치는 건데 다 만점 받아야죠. 한국말 쓰니까 못 받죠 이제. 더불어서 도덕 시험을 치게 되면 도덕은 뭐 당연히 좋은 이야기 할 테니까 좋은 말만 맞으면 하면 되겠지만 도덕은 전부 다 100점이야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게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게 되면 이게 당연한데 이게 당연한 건가? 모두가 다 당연해 보여요. 말 보기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조금 변별력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건가, 뭔가 워딩으로 이제 말로 나오게 되면, 말로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어느 수준까지를 우리가 맞다라고 해야 되고, 어느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또 어느 수준보다 미달하게 되면 이건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돼요. 판단하는 프레임이 없이 그냥 보게 되면 그냥 뭐 다 당연한 이야기고 다 좋은 말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만 보다 보게 되면 이건 뭐야 되게 쉽네 뭐 이런 걸 시험을 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워딩으로 대해서 계산 문제가 아니고 워디하게 이렇게 나오는 컨셉형의 문제들이 항상 시험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컨셉형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당연한 99% 당연한 것 중에 1%의 뭔가 허점을 갖다가 또는 뭔가 1%의 잘못된 걸 집어넣어서 찾아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99%가 당연하니까 당연하고 맞는 말이지 보기에 답이 없네 이 문제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요. 그래서 한번 절대로 무시하지는 마시고 이 내용을 한번 쭉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 꼭 두 번째는 들으시면서 본인만의 좀 서브노트를 만드시든지 본인만의 어떤 요약되는 뭔가 요약 컨셉을 갖다가 좀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뭐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서브노트를 만들기 좀 어려우면 여기 보면은 목차가 있잖아요. 우리 앞에 목차가 있는데 그 목차마다 조금씩은 키 컨셉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키워드나 키 컨셉만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목차만 쭉 보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좀 뼈대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시험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되게 쉽다. 뭐 요즘 우리 회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실무를 하지 않고 그냥 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세스라든지 테크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는 뭐 조직 구조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약간 생소합니다. 근데 그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이해를 하시게 되면 금방 또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잘 잊어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무적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크게 긴장을 끊었고요. 조금 뒤쪽으로 가게 되면 워디한 내용에서 벗어나서 약간 숫자로 뭔가 계산하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CAPM이라든지 Arbitrage Pricing Theory 이런 거에서는 주로 계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들만큼은 무조건 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워디하게 이렇게 나오는 문제 수량은 전부 다 20문제가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그 20문제 중에서 워디하게 좀 컨셉형으로 나오는 문제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 그런 문제는 한 80%는 내가 맞추겠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100% 맞추기 어려워요. 자, 넘어갔어요.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앞에 목차 쪽을 또 보시게 되면 페이지 10페이지군요. 로마 숫자 1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Learning Objectives and Reading Assignment라는 게 있어요. Learning Objective라는 게 학습 목표거든요. 학습 목표를 좀 잘 보셔서 학습 목표 보게 되면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시어가 있어요. Keyword. explain 하세요, describe 하세요, evaluation 하세요, 뭐 그냥 distinguish 하세요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고요. 그 지시어를 좀 잘 보시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 가시면 여기 러닝 오브젝티브에 나오는 러닝 오브젝티브 리스트를 쭉 이렇게 보시고 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뭐 이런 데 나와 있죠. 그 오브젝티브 보시고 거기서 지시어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구분할 수 있나 설명할 수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정리를 하시게 되면 뒤에 한번 리뷰를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그게 시험 준비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캘큘레이션 하세요 이런 거는요 무조건 캘큘레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 문제 나올 테니까. 자, 이제 그러면 좀 넘어가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1로 갑시다. 페이지 1페이지예요. 1페이지. The Building Blocks of Risk Management라는 걸 갑시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이제 뭐 기본적인 그 빌딩 블락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를 한번 여기서 보긴 할 텐데
여기서는 주로 보게 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리스크의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모듈 1.1의 Introduction to Risk Management. 여기에서 이 인베스트먼트의 관점에서 리스크라는 게 the uncertainty surrounding outcomes.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리스크라고 한다. 그리고 investors are generally more concerned about the negative outcomes rather than they are about the positive surprise.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긴 있는데 그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란 개념은 예상대로만 뭐가 나오게 되면 불확실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진짜 나왔다? 불확실성이 전혀 없죠. 근데 예상을 벗어나게 되면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것도 두 종류가 있는데 예상보다는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있고 예상보다는 나쁜 성적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게 되면 예상되는 것보다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아주 기쁘죠. 근데 예상되는 것보다 나쁜 성적이 나오게 되면 아주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내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상을 벗어나서 좋은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얻는 그런 기쁨과 그 다음에 예상을 벗어나서 나쁜 게 나왔을 때 우리가 받는 고통이 비대칭입니다. 뭔가 잘 됐다라고 해서 엄청 기분이 좋다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됐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엄청 기분이 좋은 것과 엄청 기분이 나쁜 게 사실은 같지가 않아서 똑같은 숫자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을 땄다. 돈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0만 원을 땄어요. 아주 기쁩니다. 반면에 돈 100만 원을 투자하고 50만 원을 잃었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자, 똑같은 금액의 이익과 똑같은 금액의 손실이 있게 되면 나한테 주는 기쁨과 그 다음에 고통의 크기가 똑같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얻는 기쁨보다는요, 그 똑같은 금액의 돈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의 이익과 같은 금액의 손실이 나왔을 때에 그 이익이 주는 기쁨과 손실이 주는 고통을 두 개 비교해 보게 되면 손실이 주는 고통이 더 커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상대로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있죠. 그 예상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합니다. 예상되는 수익률보다 조금 더 잘 나오게 되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예상되는 수익률보다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는 대단히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냥 아예 그냥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목표를 못 하게 되면 뭔가 막 깨져 이제. 목표를 잘하게 되면 칭찬을 받고 인센티브를 조금 받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상 목표를 갖다 우리가 못 하게 되면 그래서 디메리트이 엄청 옵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급에도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고요. 항상 제도적으로도 비대칭이에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좀 크게 뭔가를 벗어나서 대박을 치거나 또는 크게 쪽박을 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성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그런 걸 좀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 회피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 Risk is not necessarily related to the size of a potential loss. 이거 줄 읽어 놓으십니다. 리스크라는 게 반드시요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관련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손실의 크기가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의 크기가 크다라고 해서 그게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조금 전에 앞에 그 리스크라는 게 uncertainty, 불확실성이에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uncertainty surrounding outcomes,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리스크라고 한다고 했는데 정의가 좀 완벽하진 않아요. uncertainty라는 불확실성하고요. 그 다음에 risk라는 말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uncertainty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겠다가 uncertainty입니다. 근데 risk는 그 uncertainty하고 좀 달라요. risk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미래의 결과가 하나가 아니고 복수개의 결과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복수개의 결과가 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복수개의 결과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uncertain하다고 합니다. 리스크는요, 그 uncertain, 복수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다가 어떤 확률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리스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uncertainty하고 risk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uncertainty는 막연한 불확실성이에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라는 불확실성. 하나의 길이 아니고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uncertain해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라고. 근데 그 uncertainty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확률 값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리스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라는 거는
그 uncertainty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하고 사실은 결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따라서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잠재적 손실의 크기하고 리스크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리스크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떤 확률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리스크라서 잠재적 손실이 크다라고 해서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잠재적 손실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억쯤 손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투자하는 금액이 한 1억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해요. 1억 투자하고 있는데 1억 전체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잠재적 손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확률은 0.000000001%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잠재적 손실의 크기는 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게 리스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낮은 확률,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리스키하다 말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for example, many potential losses are large but are quite predictable and can be accounted for using risk management technique. 설사 손실의 잠재적 크기가 크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이 정도 손실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predictable 한 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predictable 하다, 예상할 수 있다, expectation 할 때 있다, 뭐가 나올지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리스키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The more important concern is the variability of the loss, especially unexpected loss that could rise to unexpectedly high levels. 정작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손실에 있잖아요. variability, 변동성입니다. 얼마만큼 손실이 있잖아요. 그죠? 커질 수 있나? 이게 이제 관심이 있고요. 근데 그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가는 거지? 그런 게 unexpected loss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이 어디까지 갈까? 자, 이거 그리고 그렇게 손실이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영역이에요. 리스크 관리에서. 그래서 자, 리스크 관리는 앞으로 이제 두 가지를 하게 될 텐데 expected 되는 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unexpected 되는 로스가 있어요. expected 로스를 그러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관리하지 않는 거냐? 관리합니다. expected 로스도. 근데 expected 로스는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대비 수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unexpected loss 같은 경우는 예상을 벗어나는 거죠. 굉장히 손실이 나오는,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그걸 커버해야 됩니다. 들고 있는 돈으로 그냥 그 손실을 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unexpected loss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는 자기 자본으로 그건 들고 있어야 된다. 혹시나 뭐 손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expected loss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unexpected loss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면서 구체화시켜서 한번 내용들을 공부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로 와보세요. Starting point로 the risk management include a sequence of activities aimed to reduce or eliminate entities' potential to expected loss. 자, 거기 그러면 activities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expected loss까지를 줄 긋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1번이라고 번호를 좀 매겨 놓을까요?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먼저 expected loss를 갖다가 좀 줄이거나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이것도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고 예상되는 손실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on top of that 거기에 덧붙여서 there is a need to manage unexpected variability of some cost. 그래서 unexpected variability, 이거 또 예상을 못한 있잖아요, 그죠? 손실, 이것도 우리가 또 뭔가 매니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there is a need to manage, 거기 줄 긋고 2번이라고 동그라미에 쳐놓으세요. unexpected variability of some cost까지.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두 가지를 할 거다. expected loss를 갖다가 eliminate 하거나 또는 reduce 하는 방법, 이런 거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nexpected loss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걸 공부할 거다. 자, 그래서 뭐 in managing both expected and unexpected losses, risk management can be thought of as a defensive technique. 그렇게 손실에 대한 것만 뭔가 방어를 하거나 대비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테크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however 그렇지 않아요. Risk management is actually broad in the sense that it considers how an entity can consciously determine how much risk it is willing to take.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위험을 테이킹 할 건지도 결정을 합니다.
자, 손실을 갖다가 회피하자 이런 류의 접근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건 아니에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리스크에 얼마만큼의 위험 부담을 할 건지도 결정을 합니다.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아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지 아니하고 이익만 잔뜩 얻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리턴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리스크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리스크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설사 원한다고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또는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이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리스크를 갖다가 얼마만큼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선택해서 얼마만큼 부담할까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결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리스크 테이킹이 뭔지는 뭐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 The Risk Management Process 한번 볼까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는 일률적으로요. 뭐 1, 2, 3, 4, 5, 6, 7, 8, 9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뭔가 보편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은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게 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한 7개, 8개, 9개 단계로 마련을 해놓고 어떤 데는 보게 되면 서너 개의 단계로 끝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마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제가 저 책 보니까 7개 단계로 되어 있던데 이 책은 3개 단계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어느 게 맞기는요? 다 맞아요. 좀 디테일하게 구분하거나 좀요 그 서물에서 뭐 정리하거나 이런 차이일 뿐이지 그 흐름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1번 다음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뭐 이런 거 시험 나오지도 않는다고요. 그 밑에서 The risk management process is a formal series of actions designed to determine if the perceived reward justifies expected risk. 그래서 리스크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에 그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우리가 그 투자와 관련해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충분히 있잖아요. 그 리턴이 커버할 만큼 충분한 리턴인가 그것만 좀 판단을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리스크에 비해서 리턴이 그래도 적절하고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There are several core building blocks in risk management process. 뭐 여러 가지 core building block이 있는데 이런 게 있네요. Identify risk, risk identification이에요. 리스크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대단히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를 갖다가 찾아내는 게 좀 어려워요. 리스크 이게 1번을 리스크 팩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리스크 팩터를 찾아내자 이게요. 그리고 두 번째 measure and manage risk 그리고 리스크의 크기를 계량화시키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distinguish between expected and unexpected risk 그리고 거기서 예상되는 리스크하고 예상을 벗어나는 리스크를 갖다 한번 또 분별을 찾아보자 한번 구별해보고 address the relationship among risks 리스크와 리스크들 간의 관계를 갖다 한번 계산해보자. 자 여기서 리스크와 리스크의 관계를 계산하는 게 correlation입니다. 어떤 리스크가 일어날 때에 다른 리스크도 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코릴레이션인데 가능하면 서로 독립적인 게 좋아요. 얘가 뭔가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이쪽도 사건이 동시에 터진다 이러면 좀 위험하고 얘가 사건이 터졌을 때 같이 터지지 않고 뭔가 좀 하나는 가만히 있고요. 하나만 사건이 터진다 이런 식으로 코릴레이션이 낮아야 돼요. 근데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은 주식 투자도 하고 채권 투자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거나 뭐 채권 가격이 내려가거나 이러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가가 내려갈 때 말이죠. 채권 가격도 같이 내려간다. 이러면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주가의 움직임하고 채권 가격 또는 금리 움직임하고 어떤 관계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릴레이션십, 리스크 팩터들 간의 릴레이션십을 갖다가 좀 잘 정의하고 잘 계량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develop risk mitigation strategy. 리스크를 갖다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뭐가 있나? 주로 보게 되면 이때 이제 그 mitigation strategy가 나오는 게 그 분산 투자, 나중에 뒤에가 우리 그런 거 하실 텐데,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는 분산 투자를 하거나 또는 리스크 트랜스퍼 하는 해지 전략,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5번 단계가 좀 나중에 보면은 계량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단계예요.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2번도 measure 하는 거 있잖아요. 리스크를 측정하세요 라는 거. 리스크 측정을 하는데 그 2번, 3번이 사실은 같이 붙어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측정해서 예상되는 손실과 그 다음에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이것도 이제 계량화의 문제입니다. 4번도 계량화의 문제네. 그러고 보니까 코릴레이션 계산하세요. 이런 거라서. 자,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 risk managers can deploy several methods to identify relevant risk. 벌써 이제 리스크 매니저는 그 우리가 그 리스크를 갖다 먼저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지라고요. 뭐 당장 이제 리스크 하니까 당장 감이 안 오는데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뭐 돈을 버는 거고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돈을 잃게 됩니다. 물론 그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제가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 이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이 정도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이겠군. 그게 일종의 목표 수익률 같은 거죠. 설마 여러분 중에 뭐 주식 투자하면서 야 주식 투자하게 되면 목표 수익률 한 20%는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시장에서 20%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신의 손입니다. 그 정도 되면 신의 손 중에서도 뭐 God of God이에요. 그냥 그렇게 나오기는 되게 어렵고 그 20% 정도의 수익률을 갖다 꾸준히 낸다 이 정도 되게 되면 그런 정도가 만약에 뭐 꾸준히 20%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뭐 20% 수익률 한 번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죠. 운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꾸준히 20% 정도 수익률 낸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황금의 손입니다. 그런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충 우리가 이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 시장에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주식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잡을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두 자릿수 이상을 잡는다 굉장히 욕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8% 지금 금리 수준보다는 한 2배 만약에 한 3배 정도 예금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도의 목표 수익률 한번 잡아봅시다. 한 8% 정도 1년 동안의 목표 수익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정도의 수익률이 실제로 1년이 끝났을 때 나오게 되면 뭐 목표 수익률은 됐네 행복해요. 목표했던 대로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8%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거나 또는 8%보다 좀 낮은 수익률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낮은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 대단히 나는 손해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에서 손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그 리스크는 제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 리스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주가 변동 위험입니다. 주가가 변동하게 되면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거나 이럴 거라고요. 그래서 됐네 이제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러면 equity price risk, 주가 변동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 채권을 들고 있으면 채권 가격이 움직이죠. 채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시장의 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금리가 움직이면 채권의 가격도 반응을 할 텐데 채권과 주식을 동시에 들고 있게 되면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팩터는 두 개예요. 주가 위험이 있고 금리 위험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나요에 따라서 리스크 익스포저가 주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까? 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까? 이런 걸로 하나씩 찾아냅니다. 자, 지금까지는 쉽죠. 만약에 제가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미국 국채 들고 있는 지금 현재 내 포지션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대충 미국 국채를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한 1,000만 원쯤 된다라고 쳐요. 그냥 제가 원화 환산해 보니까 잔고가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이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포지션의 가치가 또 왔다 갔다 해요.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내려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투자 포지션의 가치가, 왜 내 잔고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유는 일단은 그거야 당연히 미국 국채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의 국채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나한테는 리스크 팩터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딱 보게 되면 이 가격이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미국 금리 때문이야. 미국 금리 올라가면 미국 국채 떨어지고 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미국 금리도 리스크 팩터이긴 하지만 또 환율도 리스크 팩터입니다.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걸 원화로 환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미국 국채 하나인데 근데 리스크 팩터는 벌써 두 개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숨어 있는 게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환율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릴레이션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코릴레이션 리스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리스크 팩터가 3개 나왔네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미국 국채 하나 들고 있는데
환율 위험이 있고, 금리 위험이 있고, 코릴레이션 리스크가 있고, 벌써 3개나 나왔어요. 이렇게 복수개의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순간, 코릴레이션 리스크가 또요, 다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코릴레이션, 2번과 3번의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1번과 3번의 코릴레이션 3개를 들고 있으면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리스크 팩터들이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다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는데 그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리스크를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리스크 팩터를. 그리고 그 바로 밑에서 for now, focus on identification process. One method to identify risk is brainstorming. 조금 약간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brainstorming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which involve soliciting from key business dealers all potential known risks influencing their supervision area. 그러니까 그 키 비즈니스 리드니까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 회사에 주식 데스크도 있고 채권 데스크도 있고 환 데스크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 데스크의 책임자들로 하여금 지금 당신이 운용하고 있는 그 포지션과 관련해서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 건지를 갖다 한번 다 말해봐 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패러그랩의 마지막에 밑에서 세 번째 문장, 그 패러그랩의 세 번째 문장이요. 마지막에 For a more quantitative approach, risk manager can analyze actual loss data to discern the magnitude and the frequency of various losses. 또 하나 좀 더 계량적으로 하는 방법은 물어보지 말고 네가 직접 한번 옛날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봐.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운용하는 쪽에서는 언제 손실이 났지? 근데 그때 손실을 났던 이유가 뭘까? 그 손실을 나게 만드는 게 리스크 팩터예요. 실제 과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리고 시나리오 어널리시스 is another common tool used for identifying risks. 시나리오 어널리시스는 그 가지고 있는 우리의 포지션에다가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한번 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내 주식 들고 있는 포지션에다가 환율을 갖다가 한번 주어봐요. 환율이 막 움직인다면 얘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냐? 별 반응 없겠죠. 그러니까 환율은 그럼 리스크 팩터가 아니군. 그래서 그러면 뭐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내 포지션의 가치를 좀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리스크 팩터를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줘서 집어넣어 보고 포지션에 집어넣어 봤더니 이런 시나리오가 되게 되면 내 포지션에서 손실이 나는구나 하고 찾아냅니다. 그 하나의 손실을 일으키는 시나리오가 하나의 리스크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밑에 패러그램 내려오셔서 Part of risk identification process to filter risks into degree of being known or unknown.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렇게 찾아내게 되면 이거를 알고 있는 리스크와 모르는 리스크 이렇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리스크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리스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The unknown category can be subdivided into known unknown and unknown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잘 발견하지 못한 건데 모르고 있는 건데 그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뭔가 더 있긴 있어요. 불확실한 게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알고 있는 그러니까 unknown이죠. 그런 거는 known unknown은 뭔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런 팩터가 있는데 그걸 아직 모른다는 사실이 있고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영역은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unknown이 있어요. 뭐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는 류의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unknown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unknown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the former are items that may impact the firm, while the latter are truly unknown.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known unknown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알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있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 크기가 어디까지 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을 줄조차 몰랐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진짜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을 줄조차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우리가 모르는 거죠.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피규어 1.1에요. 로스 캐리고리라고 해서 가장 쉽게 그래도 쉽다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expected loss, 예상되는 손실이라는 게 있고 예상되는 손실도 나중에 계산하는 게 조금은 복잡해요. 그 다음에 unexpected loss도 그러면 expectation 안 된 거잖아. 그게 아니고 이것을 말하는 unexpected loss는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입니다.
예상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손실이 갈 수 있나요? 이게 expected loss를 기준으로 해서 unexpected loss까지 구합니다. 그래서 예상키로는 이 정도 손실이 나올 텐데, 근데 예상을 벗어나면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 라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계량화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known, unknown은 이거는 모릅니다.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정말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리고 unknown은 진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예 그냥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역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초의 리스크 관리는 expected loss의 관리 이런 쪽이었다가 이제는 unexpected loss까지 온 거는 아주 계량화로 해서 가능합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이 어디까지 갈까라는 거. 그 다음에 known, unknown의 영역에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시나리오 이런 걸 줘서 이런 사건이 있었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적용해 봤더니 정말 우리도 손해가 많이 나는 거군, 문제가 생기는 거군. 자, 이런 known, unknown의 영역은 시나리오나 또는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쪽 영역을 조금 관리하는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고요. unknown은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줄을 저는 꿈에도 몰랐다 이런 거예요. 관리의 영역을 좀 벗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주로 포커싱을 할 거냐면 expected loss하고요, unexpected loss에 포커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known, unknown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도 뒤에 가서 조금 약간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개념에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그때는 아마 파트 2쯤 가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림 밑에서 The risk management process involve four-way decision. 리스크 매니지 프로세스는 이렇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다는 게 리스크를 갖다가 있잖아요. 그 손실만 회피하는 그런 디펜시브한 그런 테크닉이 아니라고 했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이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avoid 하는 겁니다. 밑에 이탈릭으로 되어 있죠. avoid 하는 거는 아예 리스크를 갖다가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는 우리는 부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할 텐데 투자자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부터 모집한 이 자금을 가지고 저희는요 주식도 살 거고 채권도 살 거고 부동산도 사겠습니다. 그렇게 운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벌써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리턴을 얻을 거라면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 위험을 저희가 기꺼이 테이킹해서 리턴을 좀 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투자하는 거니까 시장 금리 위험이 있는데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금리 위험도 기꺼이 테이킹할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부동산에서 이익도 볼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는데 기꺼이 그런 위험은 우리가 테이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저희는 해외물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환위험 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에 배팅을 할까요? 해서 첫 번째는요. avoid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안 해요라는 방법이 있어요. avoid 하는 거. 두 번째는 retain 하는 거요. 그 이탈릭처럼 된 것만 보면 retain은 말 그대로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떠안을게요라고. 그 다음 mitigation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mitigation은 위험을 좀 완화시키거나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또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위험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위험을 그러면 어떻게 줄여보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주식, 채권, 부동산에다가 나누어서 투자한 것도 일종의 리스크 미디게이션입니다. 또 돈을 가져와가지고 부동산에만 100% 다 투자해버리자. 이렇게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책 리스크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이 막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몰빵이 되어가지고 손해의 변동성이 확 커지게 됩니다. 손해와 이익의 변동성이. 그래서 그걸 갖다 조금은요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일부는 물론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일부는 채권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자 이런 것들이 분산 투자인데 그 분산 투자가 리스크 미디게이션 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말고요 또 리스크 미디게이션 하는 전략에는 리스크를 갖다가 좀 담보를 갖다가 근데 돈을 빌려주는 그런 걸 할 때는 담보를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트랜스퍼 하는 게 있어요. 위험을 갖다가 좀 트랜스퍼 하는 거. 이거는 주로 보면은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위험을 전가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금융거래가 보험인데 보험 계약자는 자기 신체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자기 재산상에 문제가 생기는 위험을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에 전가를 하죠.
그 보험이 아주 대표적인 파생 상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서 나오는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손실을 뭔가 좀 예상키로는 손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 이 손실 위험을 좀 회피하고 싶다. 이러면 주식을 팔아버리자 그냥. 뭐 채권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손실이 나왔을 때 손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파생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파생 상품 디리베티브는 파트 1에서 따로 파이낸셜 마켓 프로덕트라는 과목으로 책 한 권을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파생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리스크 트랜스퍼하는 수단으로. 자, 그리고 또 밑에서 one of the challenges in ensuring that risk management will be beneficial to the economy is that risk must be sufficiently dispersed among willing and able participants in the economy. 자, 이거는 좀 전체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전체 경제에 좀 이 도움이 되려고 하게 되면 좋죠. 이제 전체 경제 각 기관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게 전체 경제에 다 도움이 된다. 이러면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열심히 하니까 전체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겠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거기에 어떤 도전 요인이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만 열심히 강구하자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도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한 분야입니다. 근데 각 회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여러 금융기관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죠. 근데 이게 전체 사회 경제나 전체 경제 시스템에서 그래도 좀 뭔가 효율적으로 또는 전체 경제에 유익하게 되려고 하게 되면 각 회사가 하고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아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한번 여기다 과감히 한번 질러볼까라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는 리스크 테이킹도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과감히 한번 배팅을 해볼까라고. 근데 배팅을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는 거지? 그때 손해보면 뭐 할 수 없지, 뭐 돈 다 날리는 거지. 이런 식이 되게 되면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능력 있는 기관이 의지와 리스크 테이킹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능력과 이게 두 개가 서로 매치되게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 밖으로 그 의지만 강하고 능력이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전체 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에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가 어빌리티가 없어요. 윌링니스만 있어요. 항상 보게 되면 어빌리티와 윌링니스가 두 개 조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하는 의지와 그 다음에 리스크를 갖다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두 개 딱 조화가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의지만 되게 강한 사람이 능력은 별로 없이 리스크 테이킹만 과감히 했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사람하고 거래하고 있는 상대방이요 손해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손해본 상대방은 또 다른 상대방을 거래하고 있는데 그 또 다른 상대방도 얘가 망하는 바람에 또 뭔가 받을 돈을 못 받게 됩니다. 전체 시스테믹 리스크로 시스템에 영향을, 전체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라는 게 좀 그랬어요. 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기관들이 강한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상품인 줄도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그 레버리지 때문에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붕괴가 되면서 그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되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하고 거래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도 이제 아주 강력한 데미지가 와요.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데미지가 오는 순간 금융기관들은 돈을 시장에 빌려주지 않습니다.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자, 그리고 또 밑으로 오셔서 Another challenge of risk management process is that it has failed to consistently assist in preventing market disruptions or preventing financial accounting fraud.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열심히 잘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막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무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열심히 해도요 횡령이라든지 회사에서 돈을 갖다 누군가가 뭐 임직원이 횡령을 했다든지 또는 그 시장 전체가 뭔가 추세적으로 뭔가 확 이렇게 뭐 구조가 확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지를 못합니다. 시장 전체의 구조적 변화라든지 또는 그 어떤 횡령과 같은 내부적인 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막는 게 아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밑으로 오셔서 in addition the use of derivatives as complex trading strategies assist in overstating financial position of many entities. 우리가 또 파생거래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derivative라는 게 이 파생 상품은요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파이낸셜 마켓 프로덕트스 아주 디테일하게 하실 텐데 파생 상품은 아주 강력한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현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파생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나 손해가 늘뛰기가 아주 세요. 늘뛰기가. 자, 이 굉장히 강한 늘뛰기,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그런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이 파생 상품은 전부 다 계약형의 상품들입니다. 계약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밸런스 시세, 회사의 밸런스 시세에 어떤 계정 과목처럼 이렇게 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강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갖다가 실제로는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장 잔고에는 그게 안 찍히는 것 같습니다. 내 재산 목록에는 그게 안 찍히는 것 같아요. 이런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이 자산 목록에는 없다고요. 근데 그 계약은 내가 어떤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류의 계약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이 레버리지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물론 굉장히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게 되면 나의 재산 목록에 이런 계약이 있어요 라고 돼야 되는데 나의 재산 목록에는 차 있어요, 집 있어요 이런 것만 있을 뿐이지 밑에다가 제가 이런 계약을 누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밸런스 시트라는 재무제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재고자산이라든지 고정자산이라든지 또는 유가증권이라든지 매출채권 이런 것들은 밸런스 시트에 다 나오는데 어떤 상대방하고 파생거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게 계정 과목으로 나오질 않고요. 그 밑에 밑에 풋노트에 주석으로 이런 포지션, 파생 포지션 가지고 있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 시트만 딱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건전한 회사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닙니다. 아주 강한 레버리지들이 있어요. 파생상품 거래는. 그래서 이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서 굉장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가 전 세계적으로 또 쇼크를 줬던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LTC,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든지 실패 사례 나중에 보시면 그냥 조심하셔야 되는 게 파생 거래가 되게 많은 그런 기업의 밸런스 시트를 가지고 우리가 리스크를 분석할 때는 그 밸런스 시트상에 나오는 계정 과목만 분석할 게 아니라 그 밑에 어떤 파생 포지션을 가지고 있나요까지도 같이 있잖아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위험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밑에 내려오셔서 Finally, risk management may not be effective on the overall economic basis because it only involves risk transferring by one party and risk assumption by another party.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전체적으로 각 기관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전체 경제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냐? 그러진 않습니다. 전체 경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늘 있잖아요. 그죠? 총량불변의 법칙이에요. 전체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 리스크가 누군가가 좀 리스크를 갖다가 트랜스퍼하고 누군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이래서 리스크가 좀 전가되거나 리스크를 누가 가져가거나 이럴 뿐이지 전체 리스크를 갖다가 줄인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분배의 문제예요. 누가 리스크를 갖다가 상대방한테 전가하고 누구는 리스크를 갖다 테이킹하는 건지 이런 문제일 뿐이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해서 전체 경제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조금 전에 나왔지만 리스크를 누군가는 어슈미션 받아들이고 리스크를 갖다 누가 트랜스퍼하고 이럴 때에 리스크를 트랜스퍼하는 사람이야 자기는 위험을 안 지지만 리스크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리스크를 받아들여야 돼요. 시장에 100명의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99명이 리스크를 갖다가 어딘가를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한 명이 있잖아요. 나한테 리스크 전부 다 뜨는겨. 대신에 나한테 뭔가 돈을 좀 줘야 되는 거야. 보험료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99명이 전부 다 리스크를 갖다가 한 명한테만 떠안긴다. 근데 그 한 명은 99명의 리스크를 다 떠안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보험료를 조금씩이라도 받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게 눈이 멀어서 91명의 리스크를 나한테 다 뜨는 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문제가 생긴다고요. 나중에 이 하나가 파산하는 순간 나머지 99명도 다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willingness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 다음에 그 ability가 같이 있잖아요. 그죠? 리스크를 테이킹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가 같이 그렇게 딱 맞는 기관이 리스크를 갖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시스템적으로 전체 금융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를 생기게 만듭니다. 서브프라임 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도 보시면 저기 위에 It does not result in overall risk elimination. 전체적인 리스크를 갖다가 줄인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자, 조금 쉬었다가요. 4페이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